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운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해 이권에 개입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국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한국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최 목사는 공익 취재였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명품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차장 검사들은 각각 승진 교체됐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귀국 후 긴급 체포됐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은 공범 2명도 추적 중입니다. 라인 야후 사태를 놓고 정치권 설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까지 문제 삼고 나섰는데 대통령실은 정부 역할을 다하겠다며 반일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한다고 맞섰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 10달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203조 규모로 늘어난 부동산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빠르게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뉴스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22대 국회 첫 1년 여야 협상에 열쇠를 쥔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치 의지를 드러냈지만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문제와 최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이 상견례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에 돌입했죠. 네, 그렇습니다. 각각 지난 9일과 3일 선출된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첫 만남은 덕담으로 시작됐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파란색과 붉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로 협치 의지를 강조하자 추 원내대표 역시 인품이 훌륭하고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고 박 원내대표를 추켜 세우며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쟁점 현안을 둘러싼 기싸움에서만큼은 팽팽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박 원내대표가 먼저 전국민 지원금 관련 추경 편성과 최상병 특검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하자 추 원내대표가 즉각 견제구를 날리며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집권 여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많이 지금 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인 사안이다. 대통령께 수용 건의하는 게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 인사차 오늘 이렇게 상견례 자리로 온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제가 훅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화로 전부 저는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장외 여론전도 더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은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이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투쟁을 포함한 당 차원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하며 21대 국회 내 재표결을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상병 특검법 관련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는 뜻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전 우위를 점해 국회를 장악하고 권력을 손에 쥐려는 꼼수라는 민주당을 향한 당 차원의 견제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의 메신저 업체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둘러싼 문제도 이 정치권의 화두로 부각되는 모습이죠. 네,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과 이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에 말 한마디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신뢰 관계가 두텁다는 동문서답만 했습니다. 네, 독도를 방문한 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가 라인 사태의 속수무책이라며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는 국익을 침해할 뿐이라며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정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에게 촉구합니다.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반일 선동에 나서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죽창가가 아니라 초당적인 협력일 뿐입니다. 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지분 매각 논란을 부른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라는 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론한 걸 두고 한심한 발상이라면서도 우리 정부도 행정지도 철회를 분명히 일본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양측 모두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네, 각 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총선 패배 한 달여 만에 닻을 올린 황우여 비대위 초대 과제는 이 전당대회 시기 결정과 함께 이 당심 100% 룰 개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7명으로 꾸려진 비대위원을 두고 여전히 친윤 색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이 같은 지적에 황우여 비대위원장 이 YTN과의 통화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강한 당 쇄신 의견을 내는 일부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이 이 비대위 인선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이 선입견 없는 인선에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 대표 경선 규칙 개정 등을 두고 비대위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특정 입장을 공언한 인사를 포함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당 사무총장에 내정된 성일종 의원은 이 전당대회 시점을 두고 최대한 가장 빨리 하는 게 맞는다며 이 오는 7월 개최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 상견례를 겸한 만찬 회동을 통해 이 총선 이후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예,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4파전으로 진행되던 국회의장 후보 경선, 주말 사이에 교통정리가 이루어졌죠? 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은 이 조정식, 정성호 두 의원의 후보직 사퇴로 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일각에선 두 사람의 후보직 사퇴에 이재명 대표 의중, 이른바 명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당원 상당수가 추 당선인에 대해서 높은 지지를 보내는 상황에서 이 대표 의중 역시 그동안 강한 선명성을 강조해온 추 당선인 측에 기운 것 아니냐는 겁니다. 관련해 추 당선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우 의원은 결선이 있음에도 자리를 나누듯 단일화를 얘기하는 건 유감이라며 본인이야말로 진짜 친명이라고 국회의장 경선 완주의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일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 연임론 역시 제1야당 역학구도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데요.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이 당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고, 이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22대 국회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필수적이라며 이 대표 연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측근들 가운데서도 이 당권보단 대권 행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발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도 네이버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고, 야권의 반일 공세에 대해서는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며 그동안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했고 앞으로도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한 거로 해석될 수 있는 자본관계 재설정 등의 행정 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은 한 발 더 나아가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한다면서도 네이버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실상 논란의 핵심인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시종일관 기업 차원의 일로 남겨달라는 입장을 견지해 기다려왔다면서도 지분 매각은 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이번 행정지도가 한일 양국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본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왔고 별도 면담도 진행했다며 국가 대 국가의 갈등이나 외교전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 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대통령실은 또 이번 문제로 반일 정서를 조장하는 건 국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 보호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 문제가 정치권에서 한일 외교 문제로까지 비치자 대통령실이 긴급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의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조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독도는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독도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는 일본 정부가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를 기만했다며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IT시민연대는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서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와 말장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진상조사위를 신속하게 구성해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매각 관련 행정지도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최 목사는 공익 취재 목적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최 목사는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해 이권과 인사에 개입했고 자신이 그것을 목격한 것이라며 자신은 국민에게 윤 대통령 부부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정당한 잠입 취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 목사는 재작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몰래카메라로 이 장면을 찍었습니다. 이 영상을 1년여 만에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에 대한 고발이 각각 접수됐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면서 양주와 서적, 화장품 등 다른 선물도 있었다는 최 목사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사 지휘부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 인사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법무부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하는 등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16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2020년 무렵에는 대검 대변인을 맡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주요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한꺼번에 승진한 점도 눈에 띕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수사팀을 산하에 둔 김창진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임명됐고 박현철 2차장은 서울고검 차장, 김태현 3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또 대장동 수사를 지휘한 고영곤 4차장은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 임명됐습니다. 지난 2022년 5월부터 2년째 서울중앙지검장에 역임한 송병호 검사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한동안 검찰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총선 전까지 검사장 인사를 내지 않았는데 지난 10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되면서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지휘부의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사고 10달 만에 소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에 앞서서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경북경찰청으로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걸어옵니다. 지난해 최상병이 순직한 지 10달 만에 경찰에 출석한 겁니다.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선 임 전 사단장은 먼저 최상병과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고 최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만 자신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중수색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에 있었고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방금 여단에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해병대 지휘부 최고위급을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귀국한 뒤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된 20대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범 2명의 행방도 찾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살인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전북 정읍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A씨 입국 사실을 확인한 뒤 CCTV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지난 9일 한국으로 들어온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인 2명의 행방도 찾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들은 이들 공범이 각각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태국 현지 매체는 태국 경찰이 현지 시각 11일 밤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한국인 남성 34살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지난달 30일 입국한 B씨가 이달 2일 태국 후아이캉 지역의 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튿날 새벽 한국인 2명이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일당은 지난 4일 밤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저수지 근처에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B씨 어머니는 지난 7일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1억 1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른바 대출 카페를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이들과 불법 대부업체를 연결해준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최고 연이율 13,0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사회 초년생 피해가 컸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포털 사이트 카페 운영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대부업자들의 광고 게시물을 자동으로 올리는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0대 운영자 A씨가 대출을 주제로 운영해온 카페 회원수는 13만 명. 불법 대부업체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대형 플랫폼이었습니다. 대출 상담으로 확보한 정보를 대부업체에 넘겨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 운영됐습니다. 카페 운영진이 대부업체와 조직적으로 연결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특히 중간 관리자 가운데 2명은 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업자하고 연결이 돼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 카페가 어떤 불법 대출의 어떤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카페를 통해 이루어진 불법 대부액은 확인된 것만 230억 원, 중개 수수료도 25억 원에 육박합니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피해자와 가족까지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많게는 연이율 13,0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며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시계를 수집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20, 30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빌렸는데 거기 100만 원에서 또 제가 못된 금액을 빼고 다시 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 2,400만 원 정도 갚았어요. 경찰은 카페 운영자 A씨와 불법 대부업자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비슷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카페가 더 있는 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의 이용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내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피의자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도 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 A씨. 일주일 남짓 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은 A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A씨가 최근 헤어지는 문제로 여자친구와 자주 다퉜다며 이별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점과 범행 2시간 전쯤 마트에서 흉기와 테이프를 구매하고 범행 직후 준비한 옷을 갈아입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검색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범행을 더 앞서 준비했을 거라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정확한 계획 시점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추가 면담 없이 앞서 진행했던 프로파일러 조사와 수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결과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도를 통해 A씨가 동의하지 않아 사이코패스 검사가 불발됐다고 전해졌지만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경찰은 범죄 특성상 피해자 신상이 알려지면 피해자 신상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이 같은 이유로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점 역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일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손님인 척 퇴폐업소에 들어가서 외국인 여성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젯밤 강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퇴폐업소에 손님인 척 들어가서 외국인 여성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백만 원을 받고 갓난 아기를 판 부모들이 12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주 아동 매매 hr미로 30대 A씨 부부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2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50대 부부에게 400만 원을 받고 갓 낳은 아이를 건넨 혐의가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서울고법의 가처분 결정이 이번 주 내려질 전망인데요. 정부와 의료계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의 근거를 놓고 벌어지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목록에 이어 각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의료계가 여론전을 펼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료계도 물러서지 않고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말씀 자료처럼 증언의 근거로서 무의미한 자료를 다수 제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소송을 방해하는 사람은 정부입니다. 재판장님께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들을 거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증언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정부가 강조한 부분은 2035년까지 10,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의대 교육 기간을 감안해 남은 횟수로 나누면 한 해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10,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세 개의 연구 보고서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2035년에 채우려면 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자체 분석까지 내놓으며 향후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전제조차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이 의사가 2030년에 3,000명이 남는다, 3,800명이 남는다라는 결론을 내린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또 복지부에서 직접 2004년에 우리나라 의사는 곧 과잉이 될 것이다 하고 예측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재반박 브리핑을 진행했고 의료계는 추가 기자회견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 법원이 이번 주 안에 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의 결론을 내릴 전망인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결정 전까지 점점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5년간 3,000명씩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서울고법에 제출한 의대 증원에 대한 회신 내용을 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의대 정원을 5년간 3,000명씩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5년 동안에는 의대생을 1,500명씩 증원하자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내용이 담긴 야당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며 야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건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목숨을 잃은 8번째 피해자입니다. 평범한 국민이 이러한 메시지를 적는다는 것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어야 합니다.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하나지만 해결 방법을 놓고는 여전히 여야의 입장차가 큽니다. 결국 야당 주도로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안의 재원인 공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야당안은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기금 운용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마련된 법안으로도 일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데
우선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를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국토부는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브리핑으로 발표하려 했지만 섣부른안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우려에 차담회로 형식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달 말 본회의에서 야당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아 피해 구제 방법을 둘러싼 또 한 차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실질 구매력의 정체로 부진했던 실질 민간 소비가 올해는 나아질 거란 전망이 국제연구기관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는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상대 가격이 올라 민간 소비 부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 민간 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 정책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유 없이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담임교사가 가정을 방문했는데 학부모가 되레 교사를 스토킹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를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교사를 대신해서 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강원 교육감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특정 학부모인데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강원 지역 교사 A씨는 지난해 이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있어 가정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방문했는데 학부모 B씨는 스토킹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까지 했습니다. 무려 10달 동안 이어진 학부모의 교사 교육활동 침해 사건. 학부모 고소는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교사 A씨는 스트레스와 불안장애로 반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강원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학부모 B씨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교사를 대신해 교육감이 학부모를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인터뷰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을 제대로 해야 또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자 고발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권 침해 사례는 여전합니다. 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가 최근 1년간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전북과 경기교육청에서도 교사를 대신해 학부모를 고발하는 등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10건 넘는 대리 고발이 이루어져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육해공 합동으로 동해에서 훈련이 진행됐는데 우리나라 함선이 하늘과 땅, 바다를 겨냥한 국산 해상 유도미사일의 성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긴박한 출동부터 목표물 명중까지 실전과 같은 실사격 훈련 현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길이 122m, 2,800톤급 전투함인 춘천함이 파도를 가르며 바다 위를 항해합니다. 그 순간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무인 표적기가 빠르게 돌진해옵니다. 적이 발견됐다는 명령에 따라 승조원은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총은 전투 배치! 전투 배치! 전투 배치! 전투함에서 공중의 목표물로 향하는 유도미사일에는 최종 발사 명령이 떨어집니다. 5, 4, 3, 2, 1. 해군 발사! 미사일은 화염을 내뿜은 자리부터 하얀 궤적을 그리며 수직으로 떠오르고 이내 궤적을 기울여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한 함대공 미사일은 국산 기술의 해궁입니다. 막! 대호사통 2573 표적 명중! 킬! 홍대서남은 바다에서 도발하는 적선을 향해 유도탄 해성-1을 발사하는가 하면 전북함은 육지에 있는 적에게 함대지 유도탄 해룡을 적중시키며 국산 유도무기 훈련으로 모두 성능을 확인했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실제 유도탄 운영 및 교전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도록 확고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유도탄 교전 능력과 더불어 육군 아파치 공격 헬기와 공군 KF-16 전투기까지 참여해 합동작전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해공이 발사된 춘천함에는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 평가가 처음으로 적용돼 무기체계 성능과 승조원의 숙달 수준 등을 단계별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전투체계를 우리의 바다에서 그 운용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승조원들의 그 숙달을 향상하는 건 물론 국내 무장이나 이런 무기체계 발전에 있어서도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오는 2031년까지 한국형 전투체계 평가 수준을 높여서 해외에 수출하는 함정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수달, 담비와 도롱뇽 등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무등산 국립공원 평둠의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무등산 평둠의 습지가 우리나라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둠의 습지는 수달과 삭,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해서 모두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대표적인 국내 묵론 습지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불국사와 석굴암 등 문화유산이 산재한 경주 토함산에 최근 2년 동안 20건이 넘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복구가 시급한데 관리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구루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산 중턱이 갈고리로 핥힌 듯 깊이 파였습니다. 사람보다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서 굵은 나무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바로 아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보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주변 토함산에 이런 산사태만 20곳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석굴암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 상륙 때 산사태로 무너졌는데 2년째 복구는커녕 임시조치만 해둔 상태입니다. 당장 올여름 집중호우라도 내리면 산사태가 석굴암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전번 피해 때 그것들이 떠내려와서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계곡에 적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것이 다시 토속류로 발달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국립공원인 토함산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립공원을 담당하는 환경부, 문화재를 맡은 문체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기관이 관리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후위기 재난의 대표적인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될 산사태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가깝게 지금 방치나 대책이 없다. 이것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난해 극한오후를 비롯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잇따르면서 문화재 피해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대피령을 내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30만 명이 가자 최남단 라파를 떠났다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추정했습니다. 난민구호기구는 현지 시간 12일 소셜미디어 X에서 이같이 밝히고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문장을 3차례 반복했습니다. 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그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플러스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인들이 많이 관광지로 찾는 태국 또 파타야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된 채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요, 4월 30일 관광 목적으로 태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제 사건의 그 시간 순서대로 좀 살펴보자면 5월 3일 새벽 2시 한국인 2명 공범이 A씨를 렌터카에 태워서 파타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4일 오후 9시에는요. 뭔가 검은 물체를 싣고 이 파타야의 숙박업소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저수지 근처에서 1시간 주차했다가 또 복귀하는 모습이 인근 CCTV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11일 태국 경찰은 해당 그 저수지를 조사한 끝에 이 저수지 안에 큰 통 안에서 시멘트와 함께 A씨가 사체로 발견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 범행이 일주일 만에 탄로가 났는데
그 피해자 모친에게 전화로 해서 협박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탄로나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이 전에까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가요, 이 용의자들이 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7일인데요. 지난 7일에 사실상 이미 저수지에다가 이 사체를 유기한 이후라는 점에서 정말 더 잔인하다, 극악무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용의자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이 뭐 우리의 마약을 버려서 우리가 큰 손해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몸값으로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을 지금 당장 보내지 않으면 이 아들을 살해하겠다, 이런 협박을 남기게 됩니다. 예. 이 어머니는 즉시 이제 태국의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고 이후 이 태국에서도 경찰들의 협조하에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고요. 용의자가 이 과정에서 사실 CCTV를 통해서 3명, 한국인 3명으로 특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해 보니 이제 한 주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되었다는 그런 증언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CCTV를 통해서 한국인 용의자 3명이 확보가 된 것이죠. 이 중에 용의자 1명은 한국으로 출입한 그런 기록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바로 어제였습니다. 12일 오후 7시경에 정읍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아직까지 지금 잡히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 1명은 왜 한국으로 돌아온 걸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들의 범행 수법을 봤을 때 상당히 계획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미 사전에 이런 드럼통을 구매한다거나 그 이후에도 이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이 굉장히 잔인한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목적들이 다분히 확인되는 걸 봐서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도피 자금도 필요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오히려 태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도피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열어둘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의자 중에 1명은 일단 한국으로 돌아왔고 바로 이제 검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 용의자들이 피해자의 신체를 좀 훼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완전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잔인한 그런 부분인데요. 예. 이제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뭐 이제 지문이라던가 이런 부분, 뭐 치아 이런 부분들은요, 개인을 바로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식별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같은 것이 남아 있다면 해당 피해자가 누구인지 굉장히 빨리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의자들이 아마 그런 점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신 자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훼손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하거나 내지는 아예 확인이 불가능하게 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런 잔인한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드럼통을 사는 게 CCTV에 잡혔고 또 그 드럼통을 저수지에 버리는 것까지 CCTV에 잡혔는데, 현재 지금 잡혀 있는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후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읍에서 용의자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의자 2명의 행방은 오리무중인데요. 예. 지금 이미 타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와 미얀마, 그러니까 태국의 인근 국가들로 이미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충분히 가능한 지점입니다. 뭐 위조 여권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밀항의 방법을 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국가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CCTV가 어떤 정도 용의자를 특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빠른 공조만이 해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경찰과의 좀 빠른 공조, 수사 협조를 통해서 일단 용의자를 하루빨리 송환받을 수 있도록 송환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당장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도망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그러면은 국제적인 뭐 공조 수사도 해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검거한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바로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일단 가해자들, 이 공범들이 만약 현지에서 다른 범행을 저질러서 그 현지 내에서도 처벌받을 그런 죄들이 남아 있다면 일단 현지에서 그 정해진 재판을 받고 형을 살아야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으로 도피한 그런 여러 범죄자들이요, 그 해당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잘한 그런 범죄를 잡히고 나면 본인이 이런 범행을 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인신매매에 가담했다, 내가 마약을 했다, 오히려 이렇게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자백을 하는 이유는 해당 국가에서 재판을 받고, 그러면 재판에 따라서 형기를 채우면서 국내로 송환되는 그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꼼수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피해자도 한국인이고 물론 범행지는 이제 태국이었지만 아무래도 협조를 통해서 국내로 빨리 송환해달라고 요청은 하겠지만 이런 사정들, 그 해당 국가에서의 여죄가 남아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죄형을 살고 송환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이 이렇게 살해된 사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에서도 이런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범죄도시 4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역시 2015년도 태국 파타야에서 있었던 프로그래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해당 프로그래머는요, 월 600만 원의 이제 고소득을 보장을 받고 그 말에 속아서 해당 현지로 가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개발자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도박 사이트의 그런 운영자, 실제로는 범죄 조직이죠. 이런 범죄 조직들이 개발 지연을 이유로 해당 프로그래머를 구타하고 살인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이번 사건과도 좀 유사해 보이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어서 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영화 내용에도 뭐 계획 범죄라든지 아니면은 신원 확인이 좀 어렵게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계획 범죄라든지 이런 수사를 방해하는 것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 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가장 중한 죄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양형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정해진 형량에서 조금 더해지거나 조금 참작 요소가 있다면 좀 감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계획 범죄, 우발적인 동기가 아닌 계획적인 범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행 도구를 이미 뭐 구입을 한다던가 예. 그래서 3명이 공모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의논하고 또 누구는 이쪽으로 도망가고 누구는 한국으로 귀국하고 이 과정이 사실 계획적으로 충분히 모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가중적인 요소로서 그리고 이 범행의 방식이나 뚜렷한 동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양형 요소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피의자들이 마약 얘기를 했습니다. 태국이 유명한 관광지인데 마약도 좀 많이 하나 보죠? 태국이라고 한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바닷가, 뭐 휴양지 이렇게 떠올리는데요. 물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갔을 때 항상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태국이라고 해서 모두 뭐 다 위험한 국가다 그렇게 볼 수는 절대 없겠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국내 여행객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에 모르고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혼자 그런 위험한 우범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 방문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극도로 삼가해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해외에 놀러 갔을 때 이런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끝나고요.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거든요. 근데 각별히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여행을 혼자서 즐기는 그런 인구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혼자 이동을 할 때는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선지를 누군가에게는 좀 밝혀두어야지 내가 오랜 기간 연락이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제 혼자 다닐 때는 본인의 행선지를 밝혀놓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야간에 혼자 다닌다거나 특히 그 해당 국가에서 뭐 우범지대로 꼽히는 곳, 이런 곳을 가는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오늘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이었죠. 최재형 목사가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재형 목사는 이제 김건희 여사 이제 사무실에 이제 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시계를 차고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담을 나누다가 이제 그 명품백을 건넨 그런 모습을 촬영을 했고 이후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해당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굉장히 큰 파장을 일고 있는 사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가 이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주거 침입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진행했고요. 먼저 이제 고발을 진행하게 되면 먼저 그 고발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이 피해자 신분으로 피의자를 소환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뭐 주거 침입 부분이 있는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오늘 그 첫 절차, 사실 이번 사건의 정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검찰 인사 난 것을 보니까 그렇죠. 이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다는 말이죠. 이런 주요 수사를 할 때 이런 인사가 나는 게 좀 흔한 일은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중요한 사건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는 어느 과정에서도 멈출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사는 인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가는 것이 맞겠지만요. 이제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김 여사의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고위 라인이 교체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의구심을 품고 있는 형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이 되었거든요. 예. 통상적인 이제 인사 절차에 따른 인사 과정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인물, 그러니까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이 역사를 보자면은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별 감찰반장을 지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도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이제 일각에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 인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자질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거친 것이기 때문에 이 인선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수사들이 한적해 있는 와중에 어떻게 인선을 단행하냐, 이것 자체는 사실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인가, 그 부분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지검장이었던 송경호 검사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임명되면서 좌천성 인사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인사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뭐 이것이 승진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좌천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그런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사의 적절성을 논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 역시도 앞으로 이 검찰 그리고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찰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를 보면은 직무 관련 청탁이 오갔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부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해석도 있던데 어떤 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좀 애매한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 문제되고 있는 지점이요, 청탁금지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청탁금지법 8조를 보면은요,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직무와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았든 1회에 100만 원 또는 연회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항에서 보면요, 공직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의 배우자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직무와 관련해서 1회에 100만 원, 연회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품백을 수수한 이 부분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고요. 예. 하지만 한 가지 더, 이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에는요, 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부분을 수수한 데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 되고는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인정되는지 않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이 청탁금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처벌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자신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잠입 취재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익적이었다면 왜 1년여 동안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면 최재형 목사도요, 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 목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그런 금품을 제공한 사람 역시도 지금 처벌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와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문제되고 있는 것이 뭐 함정 수사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일부러 어떤 덫을 놓고 그것을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찍은 것이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공익적 목적이 굉장히 큰 인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된 사항이 된다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것이 공익적 목적이 있으려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왜 바로 공개하지 않았느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다분히 띠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것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공작이다. 이런 얘기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법원의 판단까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법을 몇 개 더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가 이 명품 가방을 받았는지를 알았느냐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 청탁금지법에서 지금 제가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어떤 그 처벌 규정이 없다고 했지만 문제는 해당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그런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요, 직무 관련성, 그 해당 백을 받은 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과연 이걸 신고했어야 되는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또 갈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될 부분입니다. 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알고 묵인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제 포괄적 뇌물죄, 한 번쯤 이제 뉴스에서 들어봄직만 한 그런 단어인데요. 사실상 법전을 펼쳐봤을 때 포괄적 뇌물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괄적 뇌물죄는 주로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에게 적용이 되었던 것인데, 이 뇌물죄라고 한다는 것이 어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에 관한 청탁을 받아서 금품을 수수했을 때 뇌물죄가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대가, 뭘 받은 그 대가성, 그리고 이것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이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막연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던가 아니면 우월적인 지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까지를 사실상 뇌물죄, 지금 우리가 법전에 나와 있는 뇌물죄로서 다스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대략적인 관계만 있으면 포괄적으로 뇌물죄를 인정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요, 기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 그러니까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포괄적 뇌물죄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상의 그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어서 신고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으려고 한다고 해도 사실상 처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탁금지법 대신 알선수재죄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혐의 적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지금 청탁금지법은 처벌 규정이 없지만 알선수재와 같은 경우에는요, 공직자가 아니어도 처벌하는 규정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금품을 수수한다거나 알선을 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이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보더라도요, 이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은 어떤 처벌이 되지 않지만 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고 해설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알선수재죄 여부도 검토는 될 수 있겠지만 알선수재죄도 굉장히 적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선의 대가, 그러니까 무엇 알선해 주려고 한 것인지, 어떤 부분의 대가성이 있었고 실제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에 대한 입증은 남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소환 조사보다는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가 조금 더 유력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조사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수사를 진행하겠다,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입장 발표가 검찰 측에서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특히 최재형 목사의 소환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의 급물살을 탄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조사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실제로 이제 만나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바로 했을 때 좀 더 수월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상 서면 조사로도 가능은 할 것으로 보이고 일각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차례 조사는 사실 지금 이 영부인이라는 신분상의 이유도 인해서 여러 차례를 부르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좀 강도 높은 조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보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슈플러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이 점점 다가오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날이 무척 따뜻했고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다소 덥게도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퇴근길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자정에는 15도까지 내려가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늦은 시간 귀가하시는 분들은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역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함이 감돌겠지만 맑은 날씨 속에 서울 기온이 25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면서 여름처럼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산간에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야권은 일본의 강탈 시도를 막지 못하면 매국 정부가 될 거라며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까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반면 여당은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 망정 야권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맞섰는데 이번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라인야후 사태를 대하는 우리 정부가 너무 평온한 모습을 보인다며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며 따져 묻고 정부 여당을 향해 당장 국회 상임위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를 열어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분 매각 표현은 없었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일본을 두둔할 게 아니라 따져 물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게 다 퍼주는 외교하고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다 받아들이는 외교해서 도대체 일본 총독부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조국 혁신당 또한 네이버 본사가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와 독도를 찾아 굴종 외교라며 규탄하는 등 야권은 정부 외교 기조 전반으로 공세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야당 공세는 반일 선동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보도를 공유한 것을 거론하며 한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제의 핵심 대신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론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일본의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죽창가 대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TF 구성 등 범정부적 해법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죽창가가 아니라 초당적인 협력일 뿐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반일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자제를 촉구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외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기업과 정부가 잘 협의를 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야권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 등에 더해 라인야후 사태까지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대치 전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네이버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인야후 사태 파장으로 네이버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직원들은 자칫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요. 네이버 노조는 지분 매각을 반대하고 나섰고 라인플러스는 직원들을 상대로 내일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노조가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라인 계열 구성원과 기술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이버 측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노조가 걱정하는 건 한국에서 근무 중인 라인 계열 직원 2,500명의 고용 불안입니다. 그동안 구성원들의 노력도 넘어가는 것 플러스 구성원 자체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보안 사고의 대책으로 지분을 늘리겠다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며 정부가 네이버 입장만 기다리지 말고 단호하게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쪽에서는 강하게 압박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압박을 해제시켜줘야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데 현재 네이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지분 전량 매각이나 일부 매각, 현상 유지가 거론됩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부분적인 매각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 향후에 결국에는 이 소프트뱅크에서 본인들의 지분을 늘릴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참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동남아 사업권은 좀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에서 계속 네이버가 그 일본에서도 다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인야후 한국법인 라인플러스는 내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목사는 조사에 앞서 자신이 건넨 가방의 직무 관련성은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해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걸 자신이 목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전 8시 50분쯤부터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자신은 수중수색 지시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에 있었고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던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살인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전북 정읍시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남성 관광객 B씨를 숨지게 한 뒤 플라스틱 통에 담아 파타야의 저수지에 버린 혐의가 있습니다. 공범 2명은 태국을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 아마린 TV는 공범 2명이 각각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도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공범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원내협상을 이끌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회동은 덕담과 함께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지만 최상병 특검 등 쟁점 현안이 등장하며 긴장감이 흐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예방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붉은색과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여야 협치의 상징처럼 내보였고 추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인품을 추켜 세웠습니다. 고향 등 연고를 부각하며 자주 소통하자는 덕담도 오고 갔습니다. 평소에도
인품이 훌륭하시고 소통 능력이 탁월하시다 해서 늘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많은 동질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투를 들어보니까 고향 말투여서 무척 반갑고. 하지만 곧바로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 문제가 거론되자 일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많이 지금 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께 수용 건의하는 게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추 원내대표는 갑자기 훅 들어오면 대화가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로 온 만큼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제가 훅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안들이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수면 위로 부각된 건데 양보 없는 신경전은 장외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은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압박했고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이 예고됐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시에 총선 민의 거부 선언으로 규정을 하고 제2표결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인 액션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장악하려는 정쟁용 선동일 뿐이라며 야권의 특검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의 오만함으로 특검과 탄핵을 외치며 일방적으로 전국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국민께 걱정만 끼쳐드리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는 첫 회동 뒤 오찬을 함께하며 최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모두 소통과 협치 의지를 드러냈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기 어려운 만큼 전국 경색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출범한 비대위가 친윤 색채가 짙다는 비판에 선입견 없는 인선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우선 과제인 전당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내에선 7월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닻을 올렸습니다. 총선 패배 한 달여 만에 전당대회를 준비할 임시 지도체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네 번째 비대위가 꾸려진 겁니다. 우리 당은 조속히 정상화하여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서 국민들께 보여야 하겠습니다. 비대위원회 비영남권과 3040 세대, 낙선자를 두루 배치했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당 주류인 친윤계색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위원 7명 가운데 한두 명을 제외하곤 기존 친윤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는 등 친윤계 인사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혁신형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거나 수도권 비대위원을 추가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 같은 지적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총선에서 대참패한 이유를 규명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들어가야 그게 바로 혁신형 인선이 되는 겁니다. 이에 황 위원장은 먼저 선입견 없는 인선에 주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내 3040 험지 출마자 모임인 천목회가 합류하지 못한 이유론 전당대회 룰 등에 있어서 특정 입장을 공언한 인사를 비대위에 포함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당원 100% 투표 전당대회 룰 변경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인데 비대위 내에서도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상황을 속단할 수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속히 경선 룰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조속하게 또 경선을 일단 비대위는 출범 취지에 맞게 전당대회 시기 등부터 정할 거로 보이는데 신임 지도부의 입에선 7월 전당대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 역산을 대개 해보면 6월까지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식 출범 첫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일정을 잡은 황우여 비대위.
상견례 성격이 크다지만 최대 관심사인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경선룰 개정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어제 조정식 의원과 단일화를 이룬 국회의장 후보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우원식 의원은 자신이야말로 찐명이라며 국회의장 경선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의 합의로 6선 단일 후보가 된 추미애 당선인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이른바 명심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표가 경쟁보다 순리에 방점을 뒀다고 전하며 관례대로 최다선 가운데 최연장자인 자신이 의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연이 이렇게 가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당내 일각에선 조 의원을 두고 22대 국회 하반기를 맞는 조건으로 추 당선인의 전반기 의장직을 양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이들의 단일화가 황당하다며 날을 세우고 자신은 끝까지 간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진짜 친명, 찐명이라며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수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단일화를 깎아내렸습니다. 저야말로 진짜 친명이거든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그때 경선 선대위원장을 했고요. 제가 제일 세니까 저한테 저를 견제하기 위해서 후보들 간에 그런 것 같은데. 추미애 우원식 두 후보 모두 국회의장 공약으로 검찰개혁 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중립성보단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되든 친명체제가 공고해지는 건 마찬가지란 분석도 나옵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 연임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당권보단 대권 행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지만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친명 국회의장까지 확실시되면서 대표 연임론도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친명계로 분류되는 추미애 당선인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유력시 되자 국회 운영 폭주를 예고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성일종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은 추 당선인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의장을 통해 국회 운영에서 폭주하겠다고 어느 정도 각이 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도 민주당은 민심을 외치면서 정작 행동은 명심만 쫓고 있다며 원내대표도 국회의장 후보도 이 대표 입만 바라보는 웃지 못할 광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실질 구매력의 정체로 부진했던 실질 민간 소비가 올해는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상황에서 민간 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 정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해는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상대 가격이 올라 민간 소비 부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올해 국제 유가가 연간 6% 상승하고 반도체 가격은 37% 오른다고 설정한 시나리오에서 상대 가격은 0.5%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서울 양재동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방문해서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를 위한 행정 절차를 24일까지 마무리하고 이름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수산물 거래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가공식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기초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 식품 구입을 주로 하는 주부 등 전국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지출의 규모가 큰 가공식품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점으로 지난해의 3.9점보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가격 만족도는 2020년 3.6점에서 지속 하락해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12월 태용건설이 파산 위기를 맞아 워크아웃,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했습니다. 국내 시공 능력 16위에 50년 된 중견 건설사가 흔들리자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태용의 위기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에서 초래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시장에서 예상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걸 말합니다. 보통 집이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과는 달리 담보가 불확실해서 위험성과 이자가 높습니다. 주로 건설 분야의 PF가 활용됩니다. 고금리의 건설업계 침체까지 겹치면서 지난 2년간 PF가 포함된 부동산, 건설업종의 연체액은 3배, 연체율은 2.4배로 뛰었습니다. 부동산 PF 규모가 230조 원으로 대폭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강화된 평가잣대로 옥석 가리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을 지원하지만 부실 사업장은 빠르게 정리한다는 겁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PF 대출과 성격이 비슷한 토지담보대출과 대출 약정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부동산 PF 규모를 230조 원으로 대폭 늘려잡았습니다. 옥석 가리기의 평가 잣대도 더 강화해 다음 달부터 정상 사업장 지원은 더 확실히 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는 속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유의 판정을 받으면 재구조화, 부실 우려 판정을 받으면 경매와 공매를 추진하고 유찰되면 다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정상 사업장은 자금 여력이 있는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최대 5조 원까지 신디케이트 론을 조성해 지원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정상 사업장에는 보다 원활한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이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와 정리가 되어 이 묶인 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들어가고 신규 자금이 들어가면 건설사들에게 일감도 늘어나고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를 높여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3개월 이내에 경매와 공매를 하고 만기 연장 시엔 대주단 4분의 3의 동의를 얻도록 조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PF 사업장의 90에서 95%가 정상 사업장이며 경매나 공매 대상이 될 사업장은 2~3%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2~3년에 걸쳐 부동산 PF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조언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세금 지원이라든지 대출 지원 확대 같은 수요 측면에서의 그 현실적인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보다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부실 사업장 대부분이 입지 조건이 떨어지는 곳에 있어 재구조화와 경매, 공매를 추진하더라도 과연 매물을 받아낼 수요가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CJ 대한통운 등이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주 계약을 맺고 앞으로 1년 동안 국내 배송을 맡기로 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경쟁 입찰을 통해 CJ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우체국 택배를 국내 택배 위탁 회사로 선정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러한 국내 업체들과 협력 관계 구축은 한국 시장에 대한 알리익스프레스의 헌신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순찰 갈까? 출동? 반려견 순찰대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지역사회 위험한 곳이나 범죄 예방을 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대입니다.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가 우리나라 영화 사상 처음으로 누적 관객 4천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4는 오늘 오전 7시 반 기준 관객 수 97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범죄도시 1편은 688만, 범죄도시 2는 1269만, 3는 1068만 명을 동원한 가운데 범죄도시 4도 이번 주 안에 1000만 관객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미니진 대표 간의 갈등 속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홀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하이브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3월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방시혁 의장이 멤버들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과 하이브 신인그룹 아일리 표절 논란 등이 담긴 의견서를 민 대표에게 제출했고 민 대표는 이 의견서를 첨부해 하이브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지난달 해당 메일을 받고 표절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미 회신했고 뉴진스 멤버 홀대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로라는 위도가 높은 극지방 주변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천문 현상인데요.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에 불어닥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오로라가 관측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덮친 지난 11일 밤,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됐습니다. 하늘에서 붉은 빛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보다 먼저 밤이 찾아온 미국 쪽에서 대한민국이랑 비슷한 위도에서 오로라가 관측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모르고 날씨도 개일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나가보자 해서 이제 강원도 화천으로 가게 된 거죠.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플라스마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분자와 부딪혀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극지방이나 캐나다, 노르웨이 등 지구 자기장 극과 가까운 곳에서 주로 관측됩니다. 오로라가 관측된 강원도 화천의 위도는 북위 38도, 지구 자기장 위도로 따지면 이보다 훨씬 더 낮은 26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자기 위도로 30도 아래이기 때문에 오로라가 관측될 수 있는 것보다는 낮은 위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자기교라는 가장 큰 규모의 이벤트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날 지구에 도달한 지구 자기장 폭풍은 최고 단계인 G5 수준으로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이었습니다. 태양에서 최소 7차례 흑점 폭발이 일어나 코로나가 대량 방출되면서 지구 대기에 코로나 물질이 도달했습니다. So it's not unusual, but what made this one exciting was you had 7 in a row. And it's still producing them too. I mean, it's not done yet. 미국 해양대기청은 이번 주말에 강한 태양 폭풍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전파연구원도 태양풍이 여전히 초속 800km로 강하다며 우주 전파 재난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콩쿠르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준결선에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 3명이 진출했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준결선에 한국인 유다윤, 아나임, 최송하가 포함됐습니다. 최송하는 재작년 이 대회 첼로 부문 우승자인 최하영의 동생입니다. 준결선 진출자 24명 가운데 12명이 이번 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될 결선에 오릅니다. 뭐야 이거? 뭐야? 김수영 캐스터 뭐 하세요? 아니 갑자기 초파리가 엄청 많아졌어요. 왜 이래 이거? 그게 요즘 기온이 크게 올라서 초파리가 생기기 쉽다던데. 기온이랑 초파리랑 관계가 있어요? 네, 기온이 크게 오르면 과일이 익는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과일이 익을수록 초파리가 좋아하는 향이 강해집니다. 아니 초파리가 향을 맡고 들어온다고요? 네, 그럼요. 초파리는 1km 밖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1km요? 엄청나네요. 근데 이 초파리가 한번 생기면 빠르게 금방 늘어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초파리는 한 번에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성충이 되는 데는 10일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100개에 10일이면 와, 최우선적으로 예방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과일을 씻은 뒤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실온에 보관해야 한다면 꼭 밀폐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초파리는 주로 배수구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배수구에 알을 낳기 때문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뜨거운 물을 붓거나 식초를 뿌리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방에 초파리가 싫어하는 계피나 허브를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덥게도 느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낮 동안에는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모레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